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안종도입니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피아노 가르치면서 후학도 양성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가 함부르크에 지난 10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살았던 것 같아요가 아니고 살았죠. 그래서 살면서 또 거기가 스타인웨이 본사가 있는 도시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피아노 제작자들도 알게 되고 거기 조율사 분도 알게 되면서 이게 참 제 피아노 플레잉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바로 옆에 계시는 또 제가 정말 존경하는 대선배이자 피아니스트이신 피아니스트 이신상 선생님, 형이라고 이따가 할게요. 그런데 이제 함부르크에서 계셨을 때 제가 뵀었거든요. 뵈면서 이제 또 좋은 얘기 들으면서 영감되고 공부하고 그렇게 되면서 오늘 어떻게 또 우연치 않게 저희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또 피아노와 조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이진상입니다. 지금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그래도 들으셨다시피 제가 피아노 제작 혹은 피아노 조율을 조금 공부한 걸로 알려졌는데 사실 그렇게 많이 매스컴에 탄다든지 기사에 알려져 가지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창피한 일이고 저는 피아노 연주 활동을 하는 동안에 좋은 조율사 선생님을 우연히 아주 좋은 기회에 만나게 돼 가지고 3, 4년간 조금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같이 함께 하면서 배운 기회가 있었어요. 좋은 피아노가 뭔가라고 질문이 오면 사실 대답하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맞지? 좋은 연주가 무엇인가, 그렇게 포괄적인 질문인데 반대로 기억하면 확실한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기억에 남을 만한 아주 성공적인 만족할 만한 연주를 우리가 꼽을 수 있잖아요. 모든 연주자가 나는 이때 모든 내 인생 연주를 했어. 아니면 반응도 좋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했어. 그런 연주를 뭐 5개 혹은 뭐 10개 니은을 뽑자 그럴 때 거기에 나쁜 피아노,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고 모든 걸 펼칠 수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닌 피아노였던 적이 사실은 없어요. 저는 그거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악기가 아주 원하는 대로 다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돼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연주, 기분 좋고 만족스러운 연주를 할 수 있는 거나라는 걸 뒷받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 연주했을 때는 항상 좋은 악기, 나쁜 악기란 건 없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그때는 인생 연주는 좋은 악기가 항상 함께하고 있었어요. 네, 그랬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저도 한번 그 형도 스타인웨이 그 본사 공장 그 예를 들어서 그 셀렉 룸 같은데 스타인웨이 여러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쳐보니까 악기마다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악기일수록 정말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사람과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봤을 때도 저하고 개인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있어도 나쁜 사람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악기도 좀 그렇지 않을까. 제 취향일 수도 있고 나이에 따라 아니면 제 컨디션에 따라 아니면 이 아쿠스틱 컨디션에 따라 또 다를 수 있지 않을까. 곡에 따라도 완전 천차만별. 맞아요. 네, 필요한 악기가 전혀 다르게 돼요. 사실. 네. 그래서 뭐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그냥 근데 그날 기분 좋으면 좋은 악기 뭐 그렇게 좀 감으로 그렇게 생각도 들고. 네. 그날 좀 피곤하면 악기가 그렇게 무겁지 그쵸.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 탓인 건가 아니면 너 탓인 건가 막 이렇게 되는 것 같기도 네. 해요. 네. 네. 그런데 그 형은 그러면은 연주하시면서 그래도 이 악기만큼 이 순간만큼은 좀 이렇게 그래도 딱 그 중요한 기억으로 남는 그런 장면들이 좀 그랬을 때는 아까 좋은 악기가 뒷받침돼 있고 우리 자신이 준비가 잘 돼 있어야지 네. 되는 거. 좋은 악기, 아무리 좋은 악기였어도 우리가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것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또 좋은 홀에 있었어야 되고 근데 그 삼박자가 그 외에 뭐 좋은 관중도 있어야 되고 그랬을 때 그게 다 맞춰지는 걸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느껴볼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오늘 악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준비도 완벽하고 어제도 그저께도 잘 됐는데 홀도 좋은 홀인데 악기가 상태가 아쉽다. 그랬을 때는 또 아쉬운 마음이 있을 때가 당연히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런 날만은 꼽으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제 완벽한 게 올까. 근데 그건 우리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우연의 일치로 그쵸. 맞아떨어지는 날이 있는 네. 거잖아요.
저도 이제 리허설 하러 갈 때 이제 처음 무대 올라가서 건만 딱 누를 때 너무 긴장돼요. 떨리고 마치 뭐 첫 선을 보면서 뭐 소개팅 만나는 자리 뭐 그렇게 생각도 들고 저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함부르크에서 한번 독주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모차르트로만 독주회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스타인웨이에서 이렇게 독주회를 만들어준 연주였고 그때 잉글랜드 스타인웨이 셰프라고 들었어요. 게하르츠, 울리 게하르츠. 네. 그 사람이 런던에서 제일 네. 중요한 사람. 그래서 그분이 제가 리허설을 11시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프로그램을 전날 봤는데 모차르트만 하는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아침 6시부터 와서 이거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모차르트에 맞게 조율을 해주겠다. 그래서 저는 모차르트에 맞게 조율을 해준다? 아니면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일찍 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11시에 리허설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모차르트 저는 굉장히 이거 모차르트는 마음이 무겁고 막 이거 어떻게 쳐 하는데 좋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좋았어요. 그 소리 면에서 테크닉적인 면에서 다. 네, 그러니까 좋았어요. 그냥 그때 그 당시는 좋은데 이렇게 해서 신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좋으면은 왜 좋은지는 잘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네. 싫은 건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안 좋고 할 수 있지만 좋냐 했을 때는 그냥 좋고 그냥 편하고 그냥 잘 되고 그러면 좋은 거죠. 그게 우리가 바라는 피아노가 아닐까. 네. 근데 이제 또 리허설 1시간 반 하는데 그분이 1시간 반 동안 가만히 저를 보시더라고요. 뭐 중간중간 뭐 필요한 거 없어? 뭐 이거 불편해? 근데 저는 다 좋으니까 아니 난 너무 좋아 이렇게 쳤는데 1시간 반 보시더니 내가 너 터치를 이제 이해를 한 것 같거든. 그래서 너 터치에 맞게 조정해 줄게. 그래서 저는 내 터치를 어떻게 이해했으면 내 터치에 맞게 어떻게 조정해 준다는 건가. 근데 저는 알았다고 그러면서 저는 갔어요. 근데 연주 때 정말 그런 경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는 게 그냥 공기 중에 바로 나온다는 느낌? 그러니까 악기를 막 이렇게 쳐야 되고 힘을 이런 생각을 하나도 없이 생각하고 그냥 공기 소리가 나오고 그냥 귀로 듣고 그러니까 이 과정이 그냥 막 자유자재로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아노가 이 고체가 아니고 이렇게 막 쳐도 되나요? 고체가 아니고 이게 막 공기처럼 느껴졌던 것 같아서 그러면 피아노 소리의 예술이라는 게 단순히 나한테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이 악기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율사 선생님과 같이 만들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 아닌가? 막 그때 처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특히 녹음 같은 거 하다 보면은 그 3일간, 4일간 전 기간 동안 프로듀서도 있고 조율사 선생님이 항상 같이 하는데 거기서 음악적인 대화 혹은 어떤 직접 같이 참여해가지고 무언가를 프로듀싱 한다는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조율사 선생님께서 이제 음악에 대한 어떤 안목이 있으시던지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때 정말 하루가 다르게 내일 다시 피아노가 또 좋아지고 더 좋아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치는 터치를 보고 이런 터치를 사용하고 어떤 걸 원하는구나를 조율사 선생님들께서 카피를 하는 거잖아요.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거에 맞게끔 더 좋게 만들어주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똑같이 있었던 거지. 근데 무언가를 시도를 하려고 하는 내 몸짓을 보고 말보다는 그냥 몸짓을 보고 너 이걸 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설명하는데 네가 터치를 힘을 빼고 마지막 끝에서 이렇게 어떻게 조절해서 누르는 걸 보고 자기가 톤 조율을 이렇게 바꾸고 렛오프 이렇게 바꾸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게 정말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고 그런데 너무너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선생님 그 슈테판 크뉴퍼 얘기였고요. 그리고 그 같이 일하던 제작벌되는 또 다른 테크니션이 이런 게임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은 피아니스트 네임을 모르죠. 브랜델이 누구고 플래티네프인지 누구 잘 몰라. 아직 젊은 조율사여서. 근데 음반을 들어요. 그럼 음반을 딱 듣더니 이 사람의 터치를 맞추는 거예요. 음반만 듣고 플래티네프를 듣는데 자기가 듣더니 우리 같은 전문 연주자들도 모르죠. 힘든데 플래티네프를 모르는 사람인데 그냥 그 음반을 듣더니 이 사람은 손가락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손가락 약간 가벼운 터치인데 마지막에 유격이 뭔가 있을 법한 어떤 유격이 있다. 마지막에 한번 마치 투터치가 일어날 만한 그런 어떤 간격이 있는
그런 터치를 쓸 것 같다. 일단 얇은 피아노, 얕은 피아노를 좋아할 것 같다. 딱 플래트네프거든요. 플래트네프 주문이 딱 그렇게 나와요. 네. 대가들은 그런 걸 알 수 있구나. 어떻게 아는 거죠? 소리를 들으면 알 수가 있대. 근데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게 소리는 악기의 상태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피아니스트가 잘 쳐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악기가 쳐서 나는 소리인지 조금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무리 따뜻한 소리를 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피아노가 현재 쇠 소리가 나는 피아노예요. 우리는 따뜻하게 내려고 노력을 해요. 가장 제가 아이러니하게 좀 이제 허탈할 때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주장에서는 실제 상황에서는 따뜻하게 소리를 내려고 더 부드럽게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는데 그날의 총평 혹은 관중들이 너무 명징하고 청명한 소리 좋았어요 할 때 그때 좀 어이없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는 더 이제 골든 가운데에 가장 중점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 어쨌건 어떤 청자들은 악기의 상태를 더 믿으니까 저 사람 소리는 청명하구나 그럴 수도 있고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때 되게 그런 느낌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라벨이나 이런 것처럼 아주 깨끗한 음색을 내고 싶었고 막 이제 막 빛나는 걸 하고 싶었는데 피아노가 이제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소프트하고 부드럽고 나쁘게 얘기하면은 빛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라벨을 굉장히 인팀하게 들었다. 내적인 취향을 갖고 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그 연주 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유럽 분이신데 너의 음악에 그 아시아의 도교 사상이 내재된 것처럼 마음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왜곡됐다고 해야 되는 건지 기쁜 커멘트고 그리고 아주 궁극적인 아름다운 말인데 그리고 우리가 그걸 원하는 것도 사실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무대에서 악기와 싸우고 악기와 적응하는 우리의 행위는 사실 반대 행위였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크리스피하게 낼까 그런 거였는데 근데 그런 일이 굉장히 많고 청중들은 모르는 거죠. 그랬을 때 조열사 선생님 그 악기 상태와 피아니스트가 완전히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때는 얼마나 좋은 효과가 날까 저는 그거를 꿈꿔요. 소콜로프가 그런 얘기를 했던 거를 들었어요. 아주 기초적인 상황인 거죠. 아마도 이 피아노가 무겁냐 가볍냐 혹은 너무 소프트하냐 하드하냐 소리가 크냐 작으냐보다 무조건 나에게 고른 피아노를 다오. 아주 정교하게 고른 피아노를 다오. 튀어나온 소리 없는. 네. 그렇다면은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힘을 내든지 풀든지 더 좁히든지 넓히든지 치면 되니까.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일단 고른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거고 그거에 또 가장 예민하신 분이 아마 브렌델일 거예요. 브렌델은 고르지 않은 걸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어가지고 너무 예민한 터치와 그걸 갖고 있죠. 센시티비티. 사실은 튀어나와서 고르지 않은 거를 너무 싫어하셔가지고 무조건 고르는 걸 깎아요. 찔러. 진짜로 우리가 소위 하는 위에서 살짝 찌르는 그걸 사용해서라도 찔러서 죽여요. 근데 나중에 이거 싫어지면 이것도 줄이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마 조율사 선생님께서 많이 아시는 시츄에이션인데 줄이고 깎고. 그래서 브렌델이 지나간 피아노는 초토화돼요. 우리가 브렌델 소리는 굉장히 그래도 강렬하고 단단하고 그렇게 들리잖아요. 브렌델이 파워가 너무 육중하고 짓누를 정도로 실제로 지금 기억해보면 다시 짓누르잖아요. 아주 강력한 타건이라고 생각했어요. 소리는 다 죽은 상태에서 그렇게 짓눌러서 그런 소리가 나고 있는 상태고 그 피아노를 다른 사람이 치면요. 그냥 죽어있는 완전 먹먹하고 기피 대상 사실상 오프 더 레코드로 유럽 연주장의 기피 대상이에요. 기피 대상 중에 1위였어요. 토네이도가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 아무튼 그래서 고른 피아노가 가장 중요한 거고 고른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는 뭔가 색깔을 만든다기보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 이제 조금 더 부드러운 풍성한 피아노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게 이제 조율사님 색깔일 수도 있고 피아니스트가 요구하는 색깔일 수도 있는데 제가 크뉴프한테 배운 건 그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더 맥시마이즈를 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더 풍성한 소리가 날 수 있고 더 가벼운 소리가 날 수 있고 더 빠른 소리가 날 수 있고 더 느린 소리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계속 그 확장하는 것만 계속 그거를 시도를 하시는 거였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
궁극적으로 이상적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아. 모든 게 피아니스트의 거울이 될 테니까 그 당시 네. 그렇다면 제가 꿈꾸는 피아노는 그런 거예요. 제가 연주를 뭐 할 때 뭐 쇼팽이나 뭐 슈만 같이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이제 나오는데 이제 멜로디 영역에 튀어나오는 음들이 예를 들어서 한두 개가 예전에 있었던 뭐 자주 있죠. 막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연주할 때 그 음을 나올 때마다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거는 튀어나오는 음이지 그럼 조금만 더 청중들은 모르는 그러니까 이제 피아니스트만의 고충이죠. 네, 근데 그 음이 심지어 이제 프레이즈의 마지막에서 제일 가볍게 그리고 그 다음에 쉼표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싹 사라져야 될 때 오히려 막 너무 힘을 주면서 컨트롤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음악적으로는 이렇게 끝나야 되는데 이렇게 끝나는 척을 하면서 저는 완전히 이 에너지를 거기에 굉장히 소모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 이게 에너지가 더 집중이 돼야 되는데 이걸 컨트롤하느라 힘들어요. 저는 그런 피아노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저도 많이 그랬고 저만 나만 힘든가 나만 터치에 문제가 있나 생각한 줄 알았는데 사실 다 많은 피아니스트들이 네. 그거를 이제 해내시고 그러는 걸로 이제 아니까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좀 편해지는 느낌도 있어요. 이게 내 문제만은 아니구나. 네, 그리고 또 어떤 피아노 같은 경우는 형하고 예전에도 한번 사석에서 얘기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좀 긴 소리가 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번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든 소나타 2악장 같은 경우 느린데 정말 저 악보 봐도 정말 잉크 하나도 없이 정말 몇 개만 음 있고 음과 음 사이 간격이 이렇게 넓은데 쇼팽 뭐 콘체르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럼 음과 음 사이를 노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피아노를 치면은 따 하고 가는 게 있는 거 어떤 거는 땅 이렇게 사라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면은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 갑자기 모르겠어요. 그 음과 음 사이가 사라지잖아요, 음이. 네. 아니면은 저는 그런 버릇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연습을 많이 하던 피아노가 조금 이렇게 빨리 끊기는 약간 이런 굴곡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자꾸 무의식적으로 때리게 되더라고요. 때려서 이거를 더 이렇게 만들려고, 길게 만들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습하다가 다른 공연장에서 피아노를 정말 쳤는데 너무 때리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무 자괴감이 들었는데 혹시 그 연습 환경에 따라 연주의 그런 결과물이나 아니면 그런 연습 음악적인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기도 하나요? 100%. 그래서 특히 학생들 볼 때 특히 우리는 지금 현재 피아노가 약간 부족한 게 있더라도 연주장 피아노 어떨지 상상할 수 있지만 네. 학생들에게 상상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랬을 때 좋은 피아노를 연습한 학생과 그보다 안 좋은 피아노를 연습한 학생들의 결과물은 너무 다르죠. 다르죠. 애초에 비전 자체가 달랐으니까 네. 그렇게 봤을 때 그 좋은 악기로 연습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과 음이 중요한 거 그 사이에 그 할 수 있는 수많은 그런 소리의 뉘앙스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생각했었어요. 아, 내가 이 좋은 피아노에서 지금 연습을 하고 있고 이 피아노에서 이게 가능하니까 그래 나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다른 혹시 이게 가능하지 않는 피아노라도 이 상상력을 가지고 유지하면 되겠지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내 오만이구나 싶기도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아니요, 우리 그 뜻을 잃으면 안 돼요. 그 가능하고 그거를 찾아가야 돼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음과 음 사이지 네. 음 자체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음과 음 사이를 이제 가능하지 않는 피아노 방금 제가 요새 최근에 연습 많이 했던 이런 짧게 끊어진 피아노 치다 보니까 터치가 바뀌게 되는 거 그러면서 제 에너지가 조금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왜곡된 방향으로 전달이 되는 왜냐면 멜로디가 이렇게 제스처를 나와야 되는데 저는 이런 제스처를 치우고 있는 거죠. 그 악기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니까 저도 모르게 그게 슈테판 크니퍼가 항상 그 사람이 사실은 뭐 이거저거를 잘했지만 일단 다른 경험했던 조율사분들과 다른 게 그냥 음 길이를 계속 확장시키고 음 길이만 찾아내려고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음 길이라는 건 사실 결과물이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팩트고 단어인데 음길이라는 건 결국은 악기가 향판이 울릴 네. 수 있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네. 음길이가 짧다는 건 향판이 막혀있다는 그쵸? 거고 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조일타 선생님들께 더 이해가 빠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향판이 가장 자연스러운 밸런스를 울릴 수 있냐가 자연스럽게 울렸어야지만 음길이가 나오는 거고 음길이가 안 나온다는 건 지금 안 울린다는 네. 그 증거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여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조율 방법이 또 있고 뭐 네. 했겠죠. 어떤 에너지 자체를 바꿔야 되고. 그런데 피아니스트들 자체도 우리 시대에 이제 음을 짱 치는 거, 네. 짜짜짜짜 치는 거 네. 좋아하고 그 사이는 생각 안 하면 음표가 있는 순간만 일단 우리가 관심이 있잖아요. 네. 또 그쵸. 시 치는 잘 요 치면. 순간만, 네. 그런데 음은 그게 아니고 기인 음인데 네. 그런 똑같은 그런 피아니스트의 접근도 문제고 똑같은 문제가라고 할 수 있는 게 네. 아마 제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겠지만 조율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율을 하는 목표 어느덧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목표가 가장 깨끗하게 만든 맥놀이를 줄인 조율은 음을 끊겠다는 얘기잖아요. 음을 울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땅 치고 음을 가장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 음을 가장 짧게 만들고 가장 울리지 않게 만들겠다는 조율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음 길이를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주 끝없이 연구를 하고 만들어내야 되는데 음 길이를 이제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지금까지 음 길이에 대해서 논하는 조율사 선생님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칭송하고 존경하는 역시 이종현 선생님. 저 어렸을 때 제가 꽤나 이제 처음 한국 데뷔할 때도 그냥 어떤 거 얘기하는데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아 지금 그때가 KBS 홀이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지금 고군분투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음이 짧아졌어. 그때 막 피치 막 바꾸면서. 근데 이걸 높게 하려고 여러 어떤 시도를 했어.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을 흡족해 하시면서 그래도 많이 만들어내셨다. 그랬을 때 음길이에 대한 비전과 생각과 그 노력하시는 분이 있구나.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저한테는 깊게 각인되고 지금까지도 항상 그 능력 그리고 그 비전이 그분을 거쳐가신 모든 피아노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그 피아노를 그래도 항상 즐기면서 네. 연주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음길이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음길이가 그런 피아노에서 연습을 많이 했더니 어느 순간 제가 피아노 자세가 굉장히 좋아져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가만히 보고 봤더니 그러지 않은 피아노에서는 제가 원하는 만큼 에너지가 안 나잖아요. 상상력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음이 끊어지니까 음과 음 사이를 메꾸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힘을 주면서 몸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몸으로 연결하는 신용이라도 에너지가 이렇게 가더라고요. 아니면 정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치니까 네, 참 그 내 자세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 심지어 그 음 길이의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네. 그 음길이가 도대체 뭐길래 음길이 우리가 네.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음길이의 모든 게 사실 우리가 소리가 크다 작다 네. 하드하다 소프트하다 그죠? 네. 약간 답답하면 소프트하면은 강하게 한다든지 네. 세게 한다든지 그런데 모든 거는 사실은 음길이가 열려 있다면 그러니까 네. 음길이가 길다는 건 열려 있다고 네. 얘기할게 아니면 울린다 네. 향판이 진동을 한다 참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랬으면은 소프트해도 네. 그만의 매력을 아름답고 네. 정말 때리다시피 쨍쨍거리더라도 울리면요 그것 또한 화려하고 종소리 같은 얼마나 아름다운 나름의 거였어요. 생명을 갖고 있는 네. 음인데 근데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때려도 어글리한 거고 소프트해도 먹먹하고 답답한 거죠. 거겠죠. 네. 그러니까 그거 음길이는 다른 차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음을 생각하는 것 이게 이제 에너지로 바뀌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이제 제가 건말 누르고 그 소리의 에너지로 공기로 다시 귀로 들어오니까 이 세 개가 조화를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부딪히는 것들이 없으면서 쓸데없는 에너지가 몸으로 다 이렇게 바뀐다든지 그런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저는 좋은 홀 혹은 좋은 피아노로 했던 기억을 이제 지울 수가 없고 그거에 꿈을 쫓는 게 너무 많이
좋은 기억 그리고 좋은 앞으로의 기대 언젠가 내가 만날 피아노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연습 때도 그거를 상상하면서 치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위험한 거죠. 지금 현재 오늘 피아노 오늘 있을 어느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어떤 연주에서 사실 거기서 적응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게 너무 저에게 소모된다는 거를 막 정신적으로 소모고 너무 힘든 이제 그런 매번 힘들게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가장 이상적인 피아노로 이렇게 나겠지 할 때 그거를 모든 걸 그냥 쏟아 부으려고 해요. 그게 더 섬세하려고 하건 더 폭발적이라고 하려면 위험하게 되게 더 폭발적으로 뭔가 하려면 당연히 그걸 못 받아주는 피아노면 뭔가 터진다든지 깨진다든지 안 좋은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너무 섬세하게 치려면 소리 빠진다든지 네, 소리가 그쵸. 먹먹해지는 네. 할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내려놓고 그냥 그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내 이상적인 거를 그냥 하자. 그랬을 때 좋은 피아노 만나면 그저 좋고 안 좋은 피아노 만나면 사실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근데 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지 않아요? 왜냐면 연주 전에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게 소리가 안 나는 게 이게 정말 내 상상력의 문제가 아니고 손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안 나면 안 난 거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저도 막 그럴 때 되면은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예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소리에 관해서 중간에 생명력에 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형도 정말 조율사 선생님부터 시작해 형도 직접 경험이 계시고 여러 훌륭한 연주장에서 경험이 있고 저도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피아노가 그래 이거는 가능하지 않아. 하지만 내 상상력과 내 여기 이미지네이션에는 문제가 없어. 이걸 믿고 치면 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학생들한테 저는 얘기할 때 그거를 믿고 너가 한번 상상해보고 그걸 믿고 한번 에너지로 옮겨보렴 하면은 안 나는 피아노잖아요. 거기서 수업하면 학생들이 칠 때 안 나거든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괜찮아 믿어 그게 너 소리야 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연습실 피아노 더 안 좋은 피아노에서 연습하면 그게 안 되는데 제가 마치 막 그 봉이 김선달처럼 없는 물 파는 것처럼 돼서 그랬을 때 이제 학생들하고 신뢰 문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그런 게 저는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소리에 관해서도 이거는 조금 몽환적이지 않니? 그리고 이거는 뭐 달빛에 가려진 구름과 같은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크게 작게 더 손가락에 힘을 줘봐. 그러니까 굉장히 일차적인 단어로 내려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소리가 한계가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건 제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거죠. 왜냐면 연주할 때도 이 피아노는 안 되니까 그냥 크게 치자. 그냥 아니면 왼쪽 페달 밟고 많이 튀어나오니까 약간 이렇게 1차원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이 예술적인 언어가. 네. 학생들한테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냥 저는 뭐 리허설 같은 거 있을 때 아니면 피아노 셀렉션이 있을 때 들어줘 하면서 온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치면 누가 들어주잖아요. 네. 뭐 칠까, 뭐 고를까, 이 피아노 어떻게 들리니 했을 때 우리도 들어야 되잖아요. 네. 가끔씩 누구 뭐 쳐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학생들을 시켜요. 어. 학생들은 아주 좋은 기회에 홀에서 그렇네요. 최고의 피아노를 만질 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홀에서 이런 기분이구나를 느낄 때 그 기회로 이제 이게 가능한 것들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서의 보편적인 연주장 포함해서요. 피아노는 매우 밝고 가볍고 재빠르고 더 쉽게 소리가 다이렉트하게 뻗어요. 이거는 이제 그게 제가 느끼는 아주 보편적인 비교고요. 상대적인 비교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했을 때 사실 유럽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로 새 피아노죠. 가장 좋은 비교로 새 피아노의 답답한 어떤 그런 형태의 피아노가 더 많아요. 좀 오래됐더라도. 그게 더 그들의 보편적인 테이스트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아까 제가 이제 그냥 그때 치던 느낌, 그때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는 소리, 섬세하게 칠 수 있는 것을 막 한다고 했죠. 그랬을 때 한국에서는 당연히 금세 너무 세게 때린다든지 그런 소리가 날 수 있어요. 그걸 저는 경험하는데
못 돌아오도록 여기서 조절을 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나 할 정도로 네. 일단 그냥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사실 지른다기보다 사실은 제 몸무게를 그냥 갖다가 정말로 거기다가 제가 점프를 해서 거기서 뛰어들어도 여기 건반에 그냥 점프해서 엉덩방을 쪄도 소리가 좋은 소리로 에너지 폭발하게 나와야지 원래 스타인웨이의 그게 받아줄 수 있는 매력인데 만약에 그랬을 때 유리창 깨진 소리 난다. 그러면 그건 사실 스타인웨이 원래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아까 말씀드린 한국에서는 소리가 뭐 상대적으로 소리가 디렉트하고 쉽게 나거든요. 그게 아마도 왜소하신 피아니스트들이 많았을 수도 있고 답답하면 일단 피아니스트가 못 견디니까 우리 측에서 주문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얘기한 그런 모든 에너지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피아노가 있을 때 뉘앙스라는 네. 걸 논할 수가 있는데 네. 지금은 바로 다이나믹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희가 단어들이 아주 단순해지는 네. 것 같아요. 크게 작게. 근데 이런 식으로.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이게 들릴까? 와 소리 되게 크다. 와 오케스트라 뚫었어 라고 칭송을 하고 그러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어요. 되게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제가 이번에 감히 이거를 말씀드리는데 서포트 해주세요 제발.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가 오케스트라 뚫어야만 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고 소리가 커야지 일단 장땡이다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사실은 유럽에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절대 그렇지가 않고 오히려 조금만 소리가 더 크면 이유 없이 크겠지만 why? 나는 귀먹지 않았어. 더 아름답게 쳐줘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어쨌건 그 현상 때문에 우리가 지금 피아노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밝고 명료하고 빡빡빡 뚫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잃은 뉘앙스와 어떤 채색적인 느낌이 많이 사라졌고 그걸 찾았으면 좋겠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접 듣기에 조율사 선생님이 듣건 피아니스트가 듣건 빵빵빵 소리 나는 피아노가 있어요. 홀에서 이미 한번 똑같은 건데 세피아노 우리가 소리 얘기하는 세피아노 조금 둥글지만 울림이 충실한 갖다 놓고 같이 협연을 시킨다든지 독주회 같은 프로그램 들어보자는 말씀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그 울림이 풍족한 둥그러우면서도 풍족한 것이 과연 안 들려서 걱정일지 약해서 걱정일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조금 이거는 저는 유럽도 그것도 잘못한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음길이도 유럽에서는 다 되고 있지는 않아요. 다 되고 있지 않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면으로 이제 그러한 피아니스트들이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조금 크고 빠르다 싶으면은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너 되게 아시아틱하다고 너 치는 플레잉이. 그러니까 왜냐면 아시아에는 수십억 명이 살고 있고 너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도 뭐 최근 국제 콩쿠르부터 너무 훌륭한 피아노 많이 나왔는데 그러한 걸로 지금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빠르게를 선호하는 게 정말 우리나라밖에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역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가다 보니까 크고 빠른 게 너 아시아틱하다. 그러니까 그들도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아무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이 테이스트에 관해서는 조금 우리 피아니스트부터 조율사 선생님들부터 많은 분들이 한번 이거를 공론화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큰 피아노 협주곡을 하는데 아주 화려하게 쨍쨍거릴 정도로 셌어요. 근데 조금 너무 심한 것 같아서 실제로 약간 보이싱을 소위 했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 그래도 너무 잘해주시는 분이어가지고 거의 성공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약간 유럽형 혹은 세피아노 형식 그렇게 약간 다듬어지면서도 울림 있게 그랬을 때 그러면 바로 그렇게 됐을 때 만족도 하지만 혹시 괜히 줄였나 과연 내가 오케스트라 이겨낼 수 있을까 들릴까 했는데 청중석에서 듣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들릴 거 다 들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괜히 조율사 입장이건 피아니스트 입장이건 괜히 소리 크기에 너무 연연해가지고 일단 소리를 다 그냥 터트려 놓은 게 아닐까. 그만큼 잃은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소리가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소리가 갖고 있는 질감과 그 퀄리티와 제스처가 왜냐면 하다못해 사람도 말을 할 때 계속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하면은 안 들리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렇게 작게 얘기하더라도 이게 전달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실려 있는 그 생각과 감정이 수반이 된다면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피아노가 좋든 안 좋든 나는 프로페셔널 연주자고 거기서 나는 항상 일관되게 좋은 소리를 내야 하고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는 피아노 소리의 예술이란 피아니스트도 들어가 있고 그 안에 악기 자체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피아노 제작자 조율사도 들어있는 거고 선생님도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악기가 서 있는 그 공간에 올린 이 모든 게 다 합쳐진 그렇죠. 게 피아노 예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제 질문은 이건 거예요. 왜냐면은 많은 피아니스트도 그렇고 저도 심지어 피아노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대충은 알아도 제가 만들 수 있을 정도는 못 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정도로까지 알아야 조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걸까? 왜냐면 저는 대화를 하는 거에서 좀 어려웠던 게 그런 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음과 음 사이의 그런 추상적인 걸 잃지 않기 위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곡을 친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베토벤의 그 월강 소나타를 친다고 했을 때 정말 저기 구름 속에 휩싸인 그 달빛 명롱한 달빛인데 그게 좀 더 숲속이 어우거지고 새벽에 그 아주 으스럼한 막 이렇게 자기가 소리를 상상하고 치는데 난단 말이죠. 근데 이 피아노가 그게 좀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런 소리를 나는데 피아노가 가능합니까? 할 때 이 언어가 객관적이지 못하잖아요. 소리는 객관적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감정을 직접 수반하니까. 근데 제 언어는 그렇지 않죠. 저는 시인이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저는 상반된 결과물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더 완전히 소리가 사라져 버리던지 부드러운 걸 더 가던지 아니면은 또 약간 이게 저는 이걸 어떻게 될지 되게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도 그렇고 정도도 그렇고 네. 저도 이제 조율이라는 세계의 구조를 배워보고자 이제 갔던 거고 비슷한 언어를 한번 배워보고자 한 거고 위험한 상황이 많이 있어요. 가끔씩 오히려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뭔가를 많은 작업을 했을 때 전혀 상반된 경우가 많으면 그러면 망치는 경우가 있을 때도 있고 반대로 그냥 뭐라는 거야 저 미친 피아니스트 많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건 제가 조율사 그쪽에서 같이 있었을 때도 제가 봐도 저 뭐라는 거야 미친 피아니스트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무시하는 게 좋을 수도 있는 거고 피아니스트의 말을 오히려 그렇지만 그건 너의 작업이고 피아노는 이 피아노가 낼 수 있는 건 여기까지 한계고 여기가 최선이다라는 걸 믿으면은 그게 오히려 좋은 결과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결과는 굉장히 복불복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명장이 또 아까처럼 맞춤형으로 뭔가 해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시너지를 완전하게 일으키는데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조율사 선생님의 언어나 아니면 구조를 공부를 하는 것처럼 조율사 선생님들도 조금만 더 음악적인 거를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토마스 휩시라고 베를린 필 수석 조율사죠. 그분이랑 같이 작업할 때 있었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면서 브렌델이랑 자기랑 녹음을 하면서 브렌델이 왜 자신을 발탁하고 좋아했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같이 녹음을 할 때는 이제 아침에 호텔에서 조식을 먹으면서 물어봤대요. 당신의 음반을 저번 음반을 들었는데 슈베르트 소나타를 들었는데 그때 왜 1악장에서 반복을 안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브렌델은 나는 조율사와 수많은 아침을 먹었지만 한 번도 그런 질문 나는 받아본 적이 없다. 당신 도대체 누구고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냐. 그래서 굉장히 좋게 보고 감탄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음악에 맞는 조율, 아까 모차르트 조율을 했다는 그런 그 울리히 씨처럼 그런 것들을 서로
같이 각 가운데로 이제 모이는 어떤 그런 서로 협력하는 그런 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럴 정도의 음악적으로 혹은 피아니스트의 생각에 동참하시려고 노력하시면은 그만큼 많이 더 새로운 거를 시도하실 수 있으시라고 생각을 해요. 바이올린 하는 동료들이나 아니면 첼로 하는 동료들은 정말 자기 악기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것 같아요. 자기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악기. 근데 피아노는 당연히 물리적으로 갖고 다니기도 힘들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린 더 악기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반대로 아예 뭐 어찌됐든 잘 쳐야 돼. 약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그래 그게 좀 다른 악기 하는 사람들과 우리의 좀 다른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다른 악기는 물론 악기의 구조의 차이도 있지만 줄은 본인이 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브릿지나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조금 어느 정도는 고칠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악기 구조도 본인이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는 얘기 반증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것을 혼자 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서 그렇게 좀 더 우리도 좀 더 알아야 되지 않을까. 네, 서로 많이 알아가야 되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오히려 나중에 기회가 될 때 우리 피아니스트가 조율사 선생님들이 바라시는 점, 우리가 배워야만 한, 우리가 알아야 될 만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오히려 역질문해서 배워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래도 조율사님께서 들어주시는 입장이시고 열려 있으시니까 말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감히 이런저런 요구도 해보고 부탁도 드려보고 하지만 오늘 카메라 반대로, 앞에도 서보는 거죠. 네. 네. 반대로 그럴 기회가 꼭 필요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반대의 자리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네. 네. 제가 존경하고 애정하는 한국조율사협회 선생님들 오늘도 제가 주저리 떠들었고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같이 피아니스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체가 영광이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저 피아니스트가 미쳤구나 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그래도 이런 기회라도 피아니스트를 대변한다 혹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자 감히 용기를 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곱게 봐주시고 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언제든지 기회 될 때 같이 작업 배우면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처럼 사랑합니다. 아, 저도 오늘 이렇게 한국조율사협회에서 이렇게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어떻게 보면은 제 얘기, 제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피아노 조율에 관해서 감히 저도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떤 부분은 공감해 주셨을 수 있을 거고 어떤 부분은 제 이해가 모자랐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편하셨을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렇게 제스처를 취해 주시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피아니스트들도 알기 위해 우리도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서로 협업해 가는 좋은 계기의 단추가 이렇게 마련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참 오늘 행복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존경하는 또 네, 저 형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